자, 6월 모의고사 고2 물리학 문제 좀 같이 좀 풀어보자. 시험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고 기말 코앞에 두고 아마 시험들 봤을 텐데 전체적으로 무난했지. 무난함을 넘어서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 항상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제일 까다롭게 느끼는 파트, 공부할 때는 이제 에너지 전환 쪽을 가장 까다로워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보면은 속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해석을 가장 어려워하는 편이잖아. 문제 해석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평이하게, 매우 평이하게 나와서 뭐 좀 크게 부담 없이 보지 않았을까 싶다. 자, 빠르게 같이 보자. 자, 1번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비스미 던진 물체가 P점, Q점을 지나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 골라봐라. 자, 학생 A 공의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하니 빠르기가 올라갈 때 점점 느려지고 내려올 때 점점 빨라지잖아. 그지? 속력은 일정하지 않지.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동 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 거리라는 거는 경로의 길이잖아. P에서 Q까지. 요렇게 이게 직선 경로가 아니지. 그치? 변이라고 하는 거는 P에서 Q까지 직선 경로잖아. 요게 변이지. 물체가 직선상의 경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 때 직선상의 경로를 취한다면 항상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지. 그치? 그래서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자, Q에서 공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지금 이 P에서 Q를 지나 공의 이런 포물선 운동에서 공이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니? 아니지. 얘는 선을 떠나는 순간부터 항상 뭐를 받아? 중력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고 있지. 그 중력 때문에 점점점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물체의 운동은 딱 둘 중에 하나를 했어. 뭐 변하는 운동. 무언가가 자꾸 변하고 있는 운동.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운동.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 변하고 안 변하고 무엇 때문에 둘 다 힘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지? 정확하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또는 R자 힘,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거야. 힘은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켜. 뭘 구체적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야? 빠르기와 방향.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냐면 속도라고 불렀지. 물체 운동 방향과 운동의 빠르기, 이걸 합쳐서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으로 다뤘단 말이야. 결국 물체 운동은 둘 중에 하나야. 속도가 변하냐, 속도가 변하지 않느냐. 속도가 변한다는 건 빠르기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방향 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어. 자, 결국 무언가, 얘 좀 변하고 있잖아, 계속. 그치? 방향도 바뀌고,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변하고 있고. 뭐 하나라도 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힘을 받는 운동이다. 둘 다 원인이 힘이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자꾸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체가 받는 힘의 총합이 0이 아니란 뜻이고,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즉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체가 받는 합력이 0이다 이런 뜻이지. 그치? 우린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던 거야. 뭔가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Q에서 공에 작용할 점은 0이 아니죠. 학생 B만 옳은 설명이네. 됐지? 자, 2번 보자. 쌤이 항상 그래프 해석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점은 제발 좀 물리량을 좀 체크를 좀 해달라. XY축에 대한 물리량을 좀 체크를 하고, 개형이 같다 하더라도, 그래프의 개형이 같다 하더라도 물리량에 따라서 우리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자, 그치? 가에서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왔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넓이를 통해서 물체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알 수 있지. 자, 이건 시간 위치 그래프네.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도를 의미할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옳은 설명 골라보자. 2초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2초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모든 구간에서 기울기, 즉 가속도 일정한 거지. 자, 5초 동안 12m/s에서 2m/s로 얼마 줄었어? 10m/s만큼 줄었지.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일 거고,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얼마? 2m/s 제곱. 자,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과 같니? 라고 물어봤어. 자, 평균 속도 우리 어떻게 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즉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물체의 평균 속도는 처음 더하기 나중,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되지. 자, 물체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할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 너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뭐 있니?
물체의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자, 두 번째, 그때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또는 변이의 크기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t 소거해서 이렇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게 바로 평균 속도지. 등가 속도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 가에서 물체 평균 속도를 보면은, 자, 평균 속도 어때? 처음 속도 12, 나중 속도 2.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7m/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5초 때까지. 4초 때까지인데, 쏘리. 자, 4초 때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5초니까 가속도의 크기를 알잖아. 4초 때 속력을 알아야 되겠지? 자, 4초 때는 물체 속도가 얼마일까? 1초에 2씩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에 2씩 감소하니까 4초 때 속력은 얼마? 4.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얼마? 12, 나중 속도 4. 이로 나누면 8m/s 이렇게 되겠네. 그치? 평균 속도 8m/s. 자, 그러면 시간 위치 그래프잖아,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0에서 4초 때까지 물체 평균 속도의 크기, 지금 우리가 보면 8m/s는 평균 속력과 같니? 라고 그러서 지금 직선상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는 이렇게 요 순간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순간의 속도지. 근데 그러한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게 되고 있잖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따라서 4초 때 물체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처음 출발 위치가 기준점으로부터 10m 떨어져 있었고, 그치? 그 4초 때까지 평균 얼마를 간 거야? 1초당 8m/s씩 갔으니까 4초 때 위치는 아마 얼마 됐을까? 42m가 됐겠지. 그치? 즉 얘는 그냥 직선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경로라면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잖아? 직선상의 경로에서 물체의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값과 변위의 값은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의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자, 5초 때 물체의 위치는 35m이다. 자, 5초 때 물체 지금 봤잖아. 4초 때 42m야. 4초 때. 얘는 처음 출발 자체가 내가 측정한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10m 지점,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의 요거 이제 이동 거리를, 요 면적을 통해서 이동 거리를 구해도 되고, 우리 조금 전에 평균 속도 한번 해봤으니까, 5초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야? 7m/s지. 그지? 처음 속도 12, 나중 속도 2. 그래서 14 나누기 2에서 7m/s로 몇 초를 달렸어? 5m를 달렸지. 5초를 달렸지. 그래서 총 얼마? 35m를 달린 거야. 즉, 이 10m 지점으로부터 35m만큼 더 갔단 얘기지. 그치?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 자체는 35m가 맞지만, 위치는, 그 순간에, 5초 때 위치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지점? 45m 떨어진 지점이지. 그치?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거나 꼼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보기에 낚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보면. 그치? 주의하면 되겠죠. 이것은 틀린 거다. 기억과 니은만 옳은 설명이다. 자, 3번 보자. 자, 이렇게 움직인데, 속력 V로 직선상에서 움직이던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점 Q를 4V의 속력을 지날 때 P와 Q 사이 거리가 L이다. 그러면 여기 L까지 하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우리 평균 속도 그냥 활용하면 되잖아. 그쵸? 자, 평균 속도.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자, 처음 속도 V, 나중 속도 4V니까 평균 속도 얼마? 평균 속도 2분의 5V로 얼마의 시간을 달려서 L만큼 갔어요. 이런 뜻이니까 이 시간을 V와 L로 표현해 달라는 얘기지. 따라서 움직일 때까지 여기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다? 5V분의 2L 이렇게 되겠네. 그치?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아주 간단한 거야. 자, 4번 보자. 뭐 실험 문제인데 친절하게 쭉 평균 속도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게끔 지금 구간에 따른 거 보면은 이거 등가 속도지. 그치?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는 항상 일정하게 등가 속도 운동을 해. 단 공기 저항과 마찰과 같은 이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빗면에서 내려오는 수레를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측정을 한 거야.
그래서 출발점으로부터 0.1초인 순간에 2cm 위치에 가 있다는 건 그 0.1초 동안 2cm를 갔다는 얘기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 평균 속도는 자,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0.1초 동안에 2cm를 갔으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는 20cm/s가 되겠다. 그치? 자, 두 번째 구간은 얼마 되겠어? 0.1에서 0.1초, 시간 똑같이 0.1초 흘렀는데 2cm 위치에서 7cm 위치로 얼마? 똑같은 0.1초 동안 5cm를 갔지? 따라서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자, 이렇게 해서 50cm/s 이렇게 될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80cm/s라며. 그럼 요 구간에서 이동 거리,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8cm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7cm 위치에서 8cm를 더 가면 그 위치는 얼마가 되겠어? 15cm가 되겠지. 자, 그래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자. 기억은 15cm 맞네. 자, 니은은 그렇지. 20cm/s 맞네. 자, 디귿 빼기 니은이면은 자,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50에서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 20을 뺀 값인데 그래서 30cm/s인데 이거는 이 술의 가속도의 크기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치? 언뜻 생각하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이 속도 변화량을 이 속도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그 단위만 봐도 알잖아. 단위만 봐도. 이건 가속도의 단위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이 속도 변화량이 30cm/s고 요만큼 변하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니까 300cm/s 제곱 또는 3m/s 제곱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요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항 중에 하나다. 오케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따라서 디귿만 틀린 거다.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지. 자, 5번 보자. 우리 운동법칙 해석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은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해석을 했었지. 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 그림 가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A, B, C가 연결되어 있는데 정지에 있대, 정지. 자, 물체가 정지할 수 있는 조건, 정지하려면 물체들이 받는 전체 힘의 총합이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만 가능하지. 그치? 그럼 이게 정지했다는 건 이걸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이게 묶여있는 거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펼치라 그랬지. 그치? 자, 요렇게 뭐 F라는 힘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요렇게 중력이 있겠지. 얘가 받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럼 요걸 이렇게 펼쳐봐.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하나로 펼쳐서 해석을 해보라고. 이쪽 방향의 전체 힘과 이쪽 방향의 전체 힘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두 개 더해서 0 돼야 돼. 전체 힘이 0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그치? 자, 그 A가 받는 힘은 30N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요 B하고 C가 받는 힘의 합은 이쪽으로 아래로 30N이 돼야 되겠지. 중력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 물체 C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10N일 거야. 근데 B가 받는 중력하고 합해서 30N 돼야 되잖아. 그러면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20N이 될 거고 따라서 B의 질량은 얼마짜리다? 2kg짜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B의 질량이 2kg이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B, C 사이에 연결한 실이 탁 끊어져. 그럼 원래 30, 30 균형이 맞았는데 여기 C가 받는 중력 10N이 사라지면서 이제 힘의 밸런스가 깨졌지. 여기는 20, 여기는 뭐만? 30. 그 합력이 0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야. B의 질량은 2kg이고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20N이니까 결국 이 전체 덩어리의 합력, 알짜 힘은 A가 받는 30, B가 받는 20을 빼서 얼마다? 10N이다. 전체 알짜 힘의 크기는 10N인데 전체 질량은 얘가 3kg, 얘가 2kg이니까 전체 질량은 5kg.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다? 2m/s 제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도 B도 가속도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문제는 이제 A가 받는 알짜힘을 구하세요라고 했잖아. 알짜힘은 내 질량 곱하기 내 가속도. 그치? 이 가속도 2m/s 제곱으로 움직이니까 내 질량 곱하기 내 가속도에서 얼마다? 얘가 받는 알짜힘은 6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알짜힘이 6N이라는 얘기는 요 줄이 당기는 힘이 24N이라는 얘기일 거야.
그지? 요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24N이다. 그래서 합해서 합력은 왼쪽으로 6N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같은 줄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연결된 거 해석할 때 선생님이 그랬지. 몇 가지 알아둘 것. 매달린 물체는 항상 중력이 작용한다. 줄이나 실로 연결된 물체들은 그 줄이나 실로부터 항상 당기는 힘을 받는다.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들에게는 같은 크기의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요것도 24N일 거야. 이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야. 이게 정말 맞는지. 요 질량이 2kg짜리 B도 A와 같은 2m/s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B가 받는 R자임의 크기는 4N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줄이 당기는 힘이 24N이고 지구가 당기는 힘이 20N이니까 합해서 위로 4N 맞지? 그치? 자, 따라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6N이 될 거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지? 자, 6번 보자. 뭐냐. 안전띠에 대한 얘기네. 안전띠 착용 의무. 자, 차량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지. 그지? 뭐, 옆에 앉았을 때, 너희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관성 때문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관성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바깥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우리는 안전벨트, 안전띠를 매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그치?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면은, 조수석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 운전석 옆자리. 거기 앉으면은 습관적으로 하게 돼. 그 습관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차가 계속 띵띵띵하고 경보음을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치? 하지만 뒤에 앉으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뒷자리에 앉아도 반드시 안전띠를 좀 착용을 해줘야 된다. 자, 않으면 차량이 이렇게 급정거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의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기 관성 때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착용해야 합니다. 크게 다칠 염려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 기억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 기억은 뭐야? 이 관성이지, 관성.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그치? 그러한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자,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치?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관성. 그리고 이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해. 질량의 크기가 관성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다. 물체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가 아니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쉽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매우 크다고. 그래서 질량이 작으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관성이 작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질량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질량이 클수록 어려운 거야. 활 시위를 크게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날아간다. 활 시위를 크게 당길수록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 현상은 관성하고 상관이 있을까? 쭉 잡아당겨가지고 쏘는 거잖아. 관성하고 상관이 없지. 그치? 이건 관성하고 상관없이 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 또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더 큰 탄성력을 주는 거야. 더 큰 탄성력. 화살이 많이 휘면 휠수록 탄성력의 크기가 커지고 화살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서 화살은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겠지. 그치? 자, 따라서 뭐만,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자, 7번 봅시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풀려보면은 니들이 은근히 뭐 속도가 속도 문제도 연습만 많이 하면은 그래도 곧잘 해석들도 좀 하고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있으니까 에너지 전환 보존 쪽도 뭐 기초적인 틀만 좀 잘 잡아주면은 그래도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쉽게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편인데 은근히 잘 못하는 게 이제 평형관계의 힘, 작용과 반작용 관계의 힘 이런 거 해석하는 거지. 그치? 이게 정지에 있으니까 우리 힘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전체도 0이고 각각도 0이잖아. 용수철의 R자임도 0이어야 되고 물체 AB의 R자임도 0이어야 돼. 그래서 전체도 0이어야 돼. 합력이. 그래서 얘들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매달린 물체에는 항상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줄이나 실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줄이나 실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는다. 그치?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는 같은 크기의 당기는 힘을 받는다. 우리는 그걸 뭐 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B는 이렇게 자신의 중력을 받을 거야. 그치? B의 중력. 이렇게 써. MBG라고 쓰자. B가 받는 중력. 질량 모르니까. 자, MBG. 자, A도 중력 받지? MAG. 자, 이렇게 아래 방향 힘을 받아. 자, 그럼 B가 받는 힘은 두 개야. 지구가 당기는 힘과 요 실.
요 실이 얘를 요렇게 당겨주는 힘. 그치? 요 두 힘인데 정지해 있잖아. 그러면 합해서 0이란 뜻이니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란 얘기야? MBG란 얘기지. 합해서 0 돼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MBG라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얼마야? 똑같이 MBG가 되는 거지. 그치? 같은 줄로 연결된 물체는 같은 크기에 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힘이 두 개가 있네. 뭐, 자기가 받는 중력과 실이 당겨주는 힘. 그렇지? 자, 그런데 얘도 정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 있겠다. 용수철은 아마 이렇게 두 물체를 매달아서 쭉 늘어나 있는 상태일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작용할 텐데 이 탄성력의 크기가 얘네들의 합과 같아야지. A가 받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자신의 중력과 실이 당기는 힘. 그 실이 당기는 힘은 이제 B가 받는 중력과 같은 거고. 따라서 이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는 A와 B의 무게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얘가 버티려면 결국은 매달린 물체인데 무게만큼 잡아줘야 되잖아. 그 상태로 멈춰 있으려면. 그치? 당연한 건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의 그렇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자, 봅시다.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뭐, 요거지. A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실. 자, 실이 A가 실을 무슨 관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작용과 반작용 관계 힘이 되겠지?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 힘이니까 같겠지. 용수철이 A에 작용한 힘과, 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요 탄성력이야. 요 힘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요거잖아. 그치? 이건 평형 관계가 아니지. 평형이라는 거는 더해서 0이 되는 힘의 관계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A 중력까지 더해줘야지 그래야 합해서 0 될 수 있는 거지.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아래 방향이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위 방향이지. 같아? 다르지. 그치? 같지 않다.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되겠지? 차근차근 해보면 뭐 당연하다 이렇게밖에 선생님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충격량 문제네. 운동량 충격량. 마찰이 없는 수평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질량의 m 물체가 움직이고 벽에 충돌해서 왼쪽으로 4분의 1 V로 튀어나오고 있지. 자, 옳은 거 골라보자.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정의는 물체 질량과 속도의 곱. 그치? 따라서 처음 질량이 m, 속도가 오른쪽 V. 처음 운동 방향 플러스라고 하자. 운동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 1차적으로 운동 방향 꼭 신경 써라.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은 속도의 보호에 마이너스를 붙일 것. 처음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직선 운동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직선상의 물체 운동은 운동 방향이 둘 중에 하나잖아.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치? 그래서 자, 처음 운동량은 얼마다? MV다.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 자, 충돌 후에 벽으로부터 되돌아 나올 때 운동량은 똑같이 질량 M의 속도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MV인데 크기. 요건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크기는 얼마다? 4분의 1 MV다. 자, 충돌 전후에 공의 운동량 변화량. 자, 공의 운동량 변화량 또 똑같은 말 뭐라고 불러? 충격량.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델타 P 선생님이 항상 적으라 그랬지. 습관적으로. 충격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델타 P.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말이다. 그치? 운동량 변화량은 다른 말로 뭐다? 충격량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 항상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MV.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MV.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5 MV.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크기는 얼마다?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이지. 요 흐름대로 그냥 갔다가는 그냥 낚일 수 있겠지. 요거 빼기 요거 해서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디귿만 틀린 거야. 기억과 니은만 오는 설명이 되겠지. 비교적 간단한 문제고 요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수준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지. 자, 9번 보자. 뭐니? 몰라. 펜싱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기술이 있나 봐. 뒷발로 땅을 밀어서,
땅이 뒷발을 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작용, 반작용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려면 나는 실제로 앞으로 힘을 받아야 돼. 내가 움직이려는 방향 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막상 잘 생각해 보면은 발바닥에 힘을 주어서 땅을 뒤로 민다고. 나는 땅을 뒤로 미는데 정작 나는 앞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땅과 나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내가 땅을 뒤로 미는 순간 땅도 나를 같은 크기로 앞으로 밀어주니까. 그치? 그래서 그 힘으로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동시에 앞발을 강하게 내밀면서 검을 상대방에 꽂는 것이다. 뭐 이런 걸 기술 팡트라고 하나 봐. 자, 뭐 작용과 반작용. 그치? 이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 한번 골라보라. 자, 기억.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컬링스톤을 등속. 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컬링스톤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 뭐야? 합력이 0인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제 1법칙, 무슨 법칙? 관성 법칙.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운동 상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자, 니은 유도 선수가 몸을 굴려 넘어진다. 유도 선수가 몸을 굴려서 넘어지는 이유는 그냥 탁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굴려서 넘어지면 완전히 착지할 때까지, 흔히 낙법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닿는 면적도, 땅에 충돌할 때 면적도 좀 최소화하고, 이런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덜 다친다는 거야. 덜 아프고 덜 다친다. 이건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발로 밀어 출발한다. 우리가 지면을 박차고 달린다 등 표현하잖아. 그치? 달리기 할 때는 너희들도 본능적으로 아마 발바닥에 힘을 세게, 크게 줄 거야. 크게 땅을 뒤로 밀 거야. 그래야 내가 더 빨리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치? 요게 가장 적당한 설명이 되겠다. 디귿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되겠지? 자, 10번 봅시다. 역시 이제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된 얘기 같네요. 보니까. 무릎 보호대, 안전모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사고 시 부상을 줄일 수가 있다. 속력을 낮추어 운전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안전장치라는 거는 전체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전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충돌 후 총 멈출 때까지, 즉 충돌 시간을 가급적 길게 끌어주면, 이게 점점점 길어지면, 이걸 일정하게 놨네. 자, 이게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의 정의잖아. 그럼 여기서 전체 충격량이 같다면, 이게 일정하다면 힘을 받는 시간, 즉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균적으로 받는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의 크기는 그만큼 작아지는 거지. 이 원리가 이제 생활 속의 안전장치들의 기본 원리잖아. 그치? 그럼 애초부터 이게 작아도 어때? 괜찮겠지? 애초부터 충격량의 크기를 줄이려면 속력을 좀 낮춰서 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요새 많이 타는 게 뭐라 킥보드라고 하나? 요새 뭐 전동보드 이런 거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자동차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충격량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되잖아요. 즉 처음부터 속력을 줄이면 되잖아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30으로 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그 고속도로에서도 차종에 따라 가지고 제한 속도를 좀 다르게 두는 규정들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속력을 줄여서 애초에 처음부터 전체 운동량 자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는 좀 가급적 너무 속력을 내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충돌이 일어날 때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치? 이게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처음에 운동량 자체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치?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 충격량도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제동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속력을 낮춰 운전하면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뭐 블라블라 나오는 거지.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골라봐라. 기억이 뭐니?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이거는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줄인다. 니들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운동량에서 속도의 부호, 즉 운동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연산으로 쉽게 낚인다면 충격량에서는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데가 뭐냐면 이건 충격량이고 이건 충격력인데 꼭 이걸 헷갈려서 틀리는 거지. 문제를 대충 읽어서. 그치? 충격량은 못 줄여. 처음에 운동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줄일 수가 없어. 그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평균 힘을 줄이는 거지. 충격량은 줄일 수 없어. 자, 자동차 에어백과 기억은 부상을 줄이는 과학적 원리가 같다. 그치? 자동차 에어백도 사람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늘려주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받는 평균적인 힘의 크기를 그만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니은에서 충돌 전 운동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운전자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크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속력이 빠르다면, 예를 들면 비교하기 위해서 처음에 질량이 m짜리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같은 물체가 속력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충돌을 멈춘다라고 하면 충돌 후 두 물체 운동량이 똑같이 0이니까 요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잖아. 속력이 느릴 때 V일 때의 충격량의 크기는 MV지만 2V일 때의 충격량의 크기는 2MV가 되는 거니까 변화량이 더 크면은 충격량도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운전자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만큼 커진다. 옳은 설명이지. 니은하고 디귿만 옳은 설명이다. 됐지? 자, 11번 보자. 뭐 이렇게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왔네.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 합력, 물체의 알짜 힘. 그치? 중요한 거라 그랬어. 사실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주는 건 쌤이 뭐라 그랬는지 좀 문제를 쉽게 직관적으로 보라고 값을 찾으라고 주는 거지 니네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부르잖아. 결국 요게 충격량이라는 거야. 0에서 2초까지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 그치? 그 다음에 6에서 10초까지의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 요 Y값의 변화량. 이게 그대로 충격량이니까 요거 보고 그냥 읽어라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 규칙만 알고 있으면 사실 쉽잖아. 너희들이 자꾸 좀 규칙을 무시하고 뭐 등한시하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습관을 좀 고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인대. 옳은 거 골라보자. 3에서 5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짜임의 크기. 3에서 5초 구간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 물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어떨 때? 합력이 0일 때. 그치? 뭐 기울기의 요소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이다? 0이다. 9초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9초 때면은 요 구간이네. 자, 요 구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요 구간의 그래프,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자, 얼마니? 시간은 4초. 그 다음에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8. 크기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크기는 얼마다? 2뉴턴. 기울기가 힘이지. 마이너스 2뉴턴인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운동과 반대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지. 자, 물체 질량이 주어졌나? 질량이 2kg짜리네. 자,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 2뉴턴이 작용을 했으니까 질량 2kg. 자,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다? 1m/s 제곱이다.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 2가 아니라 1이 되겠지.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까지가 6에서 8초까지와 같다. 자, 충격량은 요거야. 0에서 2초까지 충격량의 크기 얼마? 4. 요 Y축 운동량의 변화량. 그치? 6에서 10초지. 6에서 8초네. 여기까지만 보란 얘기네. 그럼 6에서 8초까지의 변화량도 요거로 어때? 같네. 크기는. 방향은 반대지만, 변화의 방향은 반대지. 여기선 이렇게 변했고, 여기선 이렇게 변했으니까, 변화의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 자체는 똑같지. 그치? 그래서 같다.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 될 거야. 자. 12번 보자. 뭔가 실험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요건 이제 이런 얘기잖아. 처음에 이제 질량이 M인 두 개의 수레를 용수철로 압축시켜 놓고 분리시키는 거지. 쏘세요 하고 튀어나가는 운동량 보존이지. 만약에 얘가 V로 튀어나간다면 얘도 똑같이 V로 튀어나가야지. 얘네들이 처음에 분열되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었잖아. 그럼 분열된 후에 운동량의 합도 0이어야 되는데 질량이 같네. 얘가 V로 튀어나간다면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가 갖는 운동량의 크기가 MV. 그럼 얘도 방향 반대로 크기가 MV의 운동량을 가져야 돼. 이걸 V'이라고 한다면 결국 요거는 얘랑 같은 크기로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V'은 얼마가 된다? 똑같이 속력의 크기는 V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가는 건데 실험을 이렇게 했대. 지금 분리된 변이를 나타낸 거고 B에다가 추 하나, 여기다가 이제 추를 하나, 같은 질량의 추를 하나 얹은 거니까 실험은 그냥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게요. 1번 실험 다. 실험 다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분리시킨 거야. 실험 라지, 실험 라는 요 B를 하나 추를 더 얹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2M짜리가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실험 마는 B에다가 추 두 개를 올렸으니까 이제 3M짜리가 됐겠다.
이렇게 해서 분열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튕겨나갈까? 이렇게 얘가 처음 여기를 V라면은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나갈 거야. 같은 속력으로. 자, 요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약에 이걸 이제 다른 거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로 나가야 돼? 2배로 2V 프라임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얘 운동량과 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거를 V2 프라임이라고 할까? 자, 그러면 얘는 얼마로 나가야 돼? 요거의 3배로 나가야 되겠지? 이쪽 질량이 3배니까 3V2 프라임 이렇게 될 거다. 그치? 요걸 그래프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야. 오른쪽을 플러스로 했을 때, 여기 이제 밑에 나온 그래프 3개가 기억, 니은, 디귿은 요 셋 중에 하나를 그냥 순서 없이 나열된 거니까, 양쪽의 물체들이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서로 어때? 같아야 되겠지? 즉, 똑같이 대칭으로 가는 게 바로 다 실험이 될 거야. 그럼 다 실험에 해당하는 그래프 찾아볼까? 기억, 니은, 그치? 니은이 있네. 그치? 요거는 그래프 니은의 결과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속력 2배로 튀어나가잖아. 그러면은 B가 AB, B의 속력보다 A 속력이 2배 빠르니까. 그럼 같은 시간 동안 2배 더 멀리 가겠지. 그치? 자,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 위치 시간, 변위 시간 그래프. 변위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A의 속력이 2배 빠른 거, 즉 기울기가 2배 큰 거. 그러면 자, 기울기 2배 큰 게 누구니? 지금 기억인가? 얘가 0.3초에서 10. 얘는 0.3초 동안에 15. 요건 2대 3이네. 그죠? 지금 0.3초에 10이고 0.3초에 대충 10. 0.3초가 아니구나. 더 가는구나. 이게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 얘가 0.3초, 0.3초, 0.2초로 보면 되겠다. 0.2초 때까지 0.2초에 5, 0.2초에 15. 얘는 0.2초, 0.2초. 그치? 이게 뭐 정확하게 값이 아니고 0.1초도 값이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 일단 우리가 니은이은 정확히 대칭으로 속력이 같은 경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0.2초 때 위치가 얘가 5cm, 그치? 오른쪽을 플러스하고 여기 B가 될 거고, 5cm 지점에 가 있고, 그 순간에 얘가 15cm 지점에 가 있으니까 3배 더 멀리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속력이 3배 빠른 마의 결과가 될 거야. 요거는 이제 기억 그래프와 매칭할 수 있겠고, 그럼 이게 기억, 그러니까 얘는 디귿이 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기억, 보기가 없어서 기억, 과정 다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다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아야 돼. 그치? 과정 라에서 A 운동량의 크기는, 과정 라, 여기서 A 운동량의 크기는 추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보다 크다. 그럼 안 되잖아. 요 추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요거잖아. 합쳐서 전체 질량 EM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EMV 프라임이라는 운동량을 가지면 얘도 똑같이 크기는 EMV 프라임이 돼야 돼. 합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건 안 되죠. 과정 마의 실험 결과는 기억 맞지? 그치?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운동량 보존 적용해서. 자, 13번. 역시 이제 충돌이네. 처음에 이렇게 움직였네. 그리고 이렇게 됐네. 왼쪽으로, 한 덩어리로 왼쪽으로 V로 움직이니까 우리 많이 했잖아. 자, 얘 처음 운동량 얼마?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자. A 운동 방향을 플러스 10 크기만 얘기하자. 자, B는 마이너스 16. 그치? 둘이 합쳐서 얼마? 마이너스 6. 이게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 그러면 전체 충돌 후 운동량의 전체 총합도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 돼야 돼. 그치? 자, 따라서 얘들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사실 요거 안 줘도 되죠? 우린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럼 전체 질량 6kg짜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마이너스 6의 운동량을 가질 수 있어? 아, 충돌로 왼쪽으로 움직이는구나. 크기는 이만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속도는 얼마 되겠구나? 1m/s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그치? 전체 질량 6kg 됐으니까.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게 보존이랄 땐 쌤이 무언가가 보존된다는 건 변화량의 합이 0이란 뜻이야. 변화량의 합이 0이다.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해야 되고 A가 감소하면 B는 그만큼 증가해줘야 돼. 각각의 변화량의 합이 0이란 뜻이라고. 각각의 변화량의 합이. 이걸 우리는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 물론 운동량 보존은 외력이 없다라는 전제가 붙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에너지 보존되듯이 외력이 없고 충돌 과정에서 물체들끼리만 힘을 교환했다면 운동량은 이렇게 보존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걸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얘는 이제 충돌로 왼쪽으로 둘 다 1m/s로 움직이는데 각각을 한번 계산해 보자. 각각. 자, A, E자리가 왼쪽으로니까 A 운동량의 크기는 -2야. 그지? B는 4kg짜리가 왼쪽으로니까 B 운동량은 -4. 그래서 둘이 합해서, 전체 합해서 왼쪽으로 6의 운동량을 갖는 거잖아. 그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 A 운동량의 변화량과 B 운동량의 변화량은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된다 그랬지? A가 감소하면 B는 늘어야 되고. 그치? 확인해 보자고. 자, A는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지? A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2네. 그럼 B는 얼마? 10이 늘었을 거야. 확인해 보자고. 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6이었는데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얘는 10이 늘었네. 맞지? 요게 보존 법칙이야. 자, 그래서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자, 충돌 전 A, B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얼마였어? 요거였지. 그치? 자,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요게 A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른 말로 A가 받은 충격량이고, 요거는 B가 받은 충격량이잖아. 두 녀석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그치? 당연히 같아야 된다. 자, V는 1m/s 만대. 그치? 기억니은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됐죠? 요렇게 해석하는 거를 좀, 뭘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는 이 변화량의, 각각의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습관을 좀 들여놓으면 고3 버전의 문제를 다룰 때 조금 좀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에너지 보존 문제네요. 자, 질량이 M짜리가 3V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수평면에서 2M짜리 B하고 꽝하고 충돌. 그래서 얘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서 H1까지 올라가서 정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H2까지 올라가서 정지. H2를 구하라는 얘기. 그치? H2를 구하라는 얘기네. H1은 주어졌네. H1이라고 하는 건 18G분의 2V제곱, V제곱이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충돌. 이게 사실 충돌 과정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지. 물론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도 있어.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특히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실 충돌 과정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걸 충돌 후 요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충돌 후 A의 속력을 알아야, 그렇지? 요거를 알아야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요 높이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단서를 준 거지. H1이라고 하는 높이에 대한 단서를 준 거야. 어쨌든 이 A는 여기 가지고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요만큼 올라간 거지. H1만큼. 즉 여기서 자신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잖아. 그렇지? 자, 따라서 충돌 후 A의 요 H1 높이의 최고점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mgh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런데 H1이 요거라며.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 mg, 자, 18G분의 V제곱. 그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되네? 18분의 1 mV제곱이네. 운동에너지. 충돌 후 속력 요 V'이라고 내가 했잖아. 자, 2분의 1의 mV'의 제곱. 요게 이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얼마다? V' 충돌 후 A의 속력의 제곱은 얼마? 9분의 1 V제곱. 따라서 충돌 후 A의 속력은 얼마다? 3분의 1 V다. 이렇게 되겠네. 즉, 얘들은 이제 충돌해서 A는 왼쪽으로 3분의 1 V로 튕겨져 나가는 거고. 그러면 운동량 보존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 다시 한번 써보면 충돌 전 운동량이 얼마? 오른쪽으로 3MV. 자, 그럼 충돌 후 얘가 갖는 게 왼쪽으로 3분의 1 MV를 가지니까 합쳐서 전체 3MV가 되려면 얘가 갖는 게 얼마여야 돼? 얘가 갖는 게 3분의 10 MV가 돼야 되겠지. 그치? B의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0 MV가 돼야 돼. 근데 얘 질량이 2M짜리잖아. 그치? 질량이 2M짜리니까 얘는 얼마로 튀어져 나간다? 3분의 5V로 튕겨져 나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H2까지 올라갔대. 즉, 질량이 2M짜리 물체니까 얼마? 2분의 1의 질량 2M의 속력 얼마? 3분의 5V. 요거의 제곱,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얼만큼 올라갔다? 질량이 2M짜리가 자, 중력 H2 높이까지 올라갔다. 맞아? 자, 이거 정리만 하면 되지 뭐. 얼마니 이거? 9분의 25.
9분의 25 V제곱 2 G H2 그죠? 그러면 이거 G분의 H로 표현하는 거지? 똑같이 얘랑 똑같이 G하고 V제곱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니까 H2는 얼마가 될까? 자, 2G분의 18G분의 25V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있나? 4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죠. 요거 처음에 요거 찾는 거. 그래서 요거 준 거야, 정보를. H1에 대한 환산인자 주고. 에너지 보존에서는 환산인자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포텐셜을 운동 에너지로 표현을 하거나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식. 그거 찾는 게 핵심이야. 자, 15번 보자.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사람, 그네를 타는 사람. A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고 B는 왕복하다 멈춘다. 옳은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얘는 자꾸 뭔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지. 왕복하다가 점점 느려져서 멈추는 거고 얘는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니까 아마 잡아당기는 중력과 이 낙하산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력이 그게 같으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겠지. A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인데 요거 일정하다며. 그치? 뭐 내려오는 동안 설마 뭐 질량이 무거워지겠니?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일정하겠지.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잖아. 근데 얘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중력 포텐셜은 감소하잖아. 원래 에너지 보존은 중력 포텐셜이 감소한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되잖아. 더 빨라져야 되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지, 얘는. 이 공기 저항력이 있는 거고. B가 운동하는 동안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B가 운동하는 동안에, 이거 봐봐. B는 왕복 운동을 하다가 멈췄다며. 그치? 왕복 운동을 하다가 멈췄다며. 에너지가 보존됐다면 멈추겠니?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겠지. 그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이 다시 위치로, 다시 운동으로, 다시 위치로,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손실이 없다면. 그치? 틀렸지. 기억만 옳은 설명이다. 자, 16번 보자. 이것도 이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 문제네요. 수평면에서 높이가 3h인 점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고 얘가 궤도를 따라 이렇게 그래서 수평 구간을 V1의 속력으로 지나고 H 높이 구간을 V2의 속력으로 지날 때 옳은 거 골라봐라. 그치? 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것 같다. 지금 저항과 마찰이 모두 없는 상태니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황이지. 그럼 에너지 보존은 이거잖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0이다. 무언가가 줄면 무언가는 늘어야 되는 거고. 그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포텐셜은 그만큼 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변화량의 합이 0이 되고 그게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오는 동안에 P에서 Q까지 물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어디서 온 거야? 포텐셜의 감소량이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포인트 P에서 P점과 이렇게 따져보자. P점과 Q점과 R점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라는 게 편해. 포텐셜 에너지요.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 보면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번에 정지 상태 운동 에너지는 없었고,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 수평면에서의 중력 포텐셜을 0으로 해라. 여기를 기준면으로 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실을 따져보면 되지. 얼마 있었어? 3mgh. 질량을 m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럼 Q점에 내려오면은 중력 포텐셜은 0이 됐을 거야. 그치? 기준면에 도착했으니까.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돼야 돼?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3mgh 감소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3mgh 증가해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되겠지. 그치? 자, 다시 Q에서 R로 갈 때 R 포인트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mgh네. 그치? 요렇게 포텐셜이 mgh 증가했잖아. 그러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다? 2mgh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우리가 변화량을 알 수 있잖아. 포텐셜이 3mgh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가 3mgh만큼 늘어야 되는 거고 Q에서 R로 갈 때 포텐셜이 mgh만큼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해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포인트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3mgh로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물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다? 3mgh.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얼마다? 3mgh. 그게 같은 거지? 자, Q 포인트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는 R 포인트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R 포인트에서 중력 포텐셜 요거잖아. 요거의 몇 배야? 2배가 아니라 3배죠. 틀렸네. 자, V1, V2인데 V1, V2는 Q점에서의 속력과 R점에서의 속력인데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R에서의 운동 에너지 비가 3대 2잖아. 그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속력의 제곱. 그치? 요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2. 그러면 V1, V2 속력의 비는 제곱한 비가 3대 2니까 속력의 제곱비가 3대 2니까 속력의 비는 루트 3대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잖아. 뭐 니은만 틀리고 디귿도 맞는 거죠. 이렇게. 요거 선생님이 늘 이렇게 비례반비례해서 간단하게 푸는 거 한 번씩은 치고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은 봐. 이게 당장 눈에 안 들어오면 V1의 제곱 대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3mgh 대 2mgh가 3대 2란 얘기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라고. 오케이? 자, 17번 봅시다. 드디어 연력학 문제가 나왔네. 연력학도 이번에 되게 무난하게 쉽게 나와서 지금까지 연력학 직전까지 이제 운동부터 쭉 봤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뭐 해석이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 하나도 없었지. 그치? 조금 선생님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통합과학에서 수업을 잘 들었던 녀석들은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 꼭 굳이 물리를 안 했어도 그 정도의 느낌. 아니면 연력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 자, 단열 실린더. 항상 이렇게 실린더 볼 때는 단열 여부 체크해야 되고, 이 피스톤, 특히 피스톤, 이 피스톤이 단열 상태인가 아닌가 꼭 체크해야 되고, 이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들 체크하는 습관 좀 들여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이상기체 있고, 이 단열 피스톤을 잡아당겨서 얘를 잡아당겨서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 무슨 과정이야? 연력학 과정 4개 있었어. 뭐 등적, 등압, 등온, 단열. 그렇지? 자, 이건 외부의 열의 출입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잡아당긴 거잖아, 갑자기.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무슨 과정이다? 이건 단열 팽창 과정이다. 자, 연력학 어떻게 항상 해석하지? 내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용기 속 이상기체에 입출입하는 에너지의 관계. 그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하거나 외부로부터 받은 일. 요 두 녀석의 합은 입출입한 열량과 같아야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연력학 1법칙. 근데 요걸 따지려면은 뭐 어떤 변화를 체크해야 되냐면 요거는 오직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그랬어. 우리는 항상 일정량의 기체만 다룬다 그랬잖아. 용기 속 일정량의 기체. 그치? 그래서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요거의 증감을 알 수 있고, 기체가 하는 일의 정의는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잖아. 결국 그래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게 압력, 온도, 부피 요 세 녀석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단열 상태에서 팽창, 단열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입출입한 열이 없어. 자, 그런데 부피는 커졌어.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 일을 했다는 얘기지. 이 일을 하면 부보는 플러스. 우리 이거 일 한다라고 얘기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은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자, 그런데 둘이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얘는 줄었겠네. 얼만큼? 얘랑 같은 크기로. 그치? 요거 두 개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온도는 내려갔을 것이다. 요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같이 쓰라는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같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뭐, PV는 T.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일정량의 기체에 대하여, 용기 속 일정량의 기체에 대하여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 그냥 압력 곱하기 부피가 크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근데 단열 팽창 과정을 보면 부피는 분명히 늘었어. 부피는 커졌잖아. 팽창했 때문에. 그런데 온도는 내려간다고. 온도는 내려가야 돼. 부피는 증가했는데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압력이 크게 작아졌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항상 같이 쓰고 좀 봐라. 압력은 증가하니? 아니야. 감소해. 크게 감소하지.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우리 부피 늘어나는 거 일한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치?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치? 온도 내려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연력학 1법칙은 그냥 이렇게다. 연력학 과정은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풀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식으로 자꾸 써볼 수 있도록. 18번 봅시다. PV 그래프 나왔지.
온도 부피 그래프가 압력 부피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그 크기를 대충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언제나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 압력 부피뿐만이 아니라 뭐 압력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 부피 온도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PV,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많이 나오지. 기체가 하는 일의 정의가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그래프 내부 면적이 그대로 기체가 하거나 또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을 의미하는 거지. 요거 이제 한 바퀴 순환한 건 아니긴 한데, 예를 들면 A에서 C로 가는 동안에 기체가 한 일, 그러면 요거는 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 요거 해당하는 거지. 요 면적. 그치? 또 A에서 B로 갈 때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일의 기본적 정의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일을 힘과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의 곱으로 정의했잖아. 바로 물체가 받는 일의 정의에 대한 기체 버전이지. 그치? 기체 버전의 일을 PV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어쨌든 AB는 등압 과정, 뭐 그냥 압력 일정 EP0를 일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AC는 이거 등원이라네. 등원 과정. 사실 이거 등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줬지만, 등원 과정이라는 건 압력과 부피의 곱이 뭐라고?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일정한 변화라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줄어드는데 정확히 반비례라는 얘기야. 둘이 곱해서 일정하다는 거는 반비례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딱 보면 아는 거야. 압력이 2P0에서 P0로 줄었는데 부피가 V에서 2V0로 2배. 압력이 2분의 1로 줄었더니 부피가 2배 커지더라. 그냥 등원이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꼭 명시적으로 등원이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자, 어쨌든 그런 거 골라보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은 무슨 과정? 등압, 팽창 과정. 그럼 한번 써보자고. AB 과정. 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내가 공부한 게 뭐라고? 요거라고. 요거. 얘들의 관계가 뭐라고? 요거라고. 그치? 자,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요거 같이 머릿속에만 넣지 말고 쓰고 보라고, 쓰고. 눈으로 보는 거랑 생각만 하는 거랑 다르니까. 자,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부피가 V0에서 2V0로 늘었네. 어쨌든 부피 늘었으니까 일을 했네. 플러스. 그치? 자, 그럼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온도도 따라서 올라갔겠네. 온도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네. 두 개 더한 것만큼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읽으라 그랬지. 뭐라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Q가 플러스는 흡수, 흡열. 요게 마이너스는 방출하는 거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어디에 쓰였다? 일부는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즉 온도 높이는 데 쓰이고, 남은 일부로 뭐 하는 데 썼다? 일하는 데 썼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지. 자, 여기 이제 AB 과정이야. 따라서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EP0V0, EP0V0가 뭔데? 요 면적이네. 그치? 그리고 이 면적은 뭐야? 기체가 한 일이지. 요 면적, 기체가 한 일의 크기가 EP0V0인데, 얘가 흡수한 열량은 요거에다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만큼 더 있어야지. 따라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요거보다는 어떻다? 커야 될 거다. 맞지? 자, A에서 C로 가는 과정, 등원 변화. 이 등원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하고 또 보자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지. A에서 C로 가는 과정. 자, 요거 아직 몰라. 등원이라며. 등원이면은 온도의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 근데 팽창했네? 부피가 커졌으니까, 2배로 커졌으니까, 이건 일한 게 맞네? 플러스.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일은 했네. 그쵸? 그만큼 열을 흡수했겠네. 즉, A에서 C로 가는, 이 A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전부 어디에 쓰인 거야? 일하는 데 쓴 거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부 일하는 데만 사용이 된 거야. 요 일의 양은, 자, P0, V0는 요거잖아. 요 넓이잖아, 요거. 요 면적이 P0, V0지. 적어도 요거보다 어때? 요만큼 더 커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P0, V0보다는 어떻다? 더 커야 된다.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요거죠. 요거 EP0, V0이고, A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어쨌든 요만큼 작네. 그치? 따라서 AB 과정에서 한 일은 AC 과정에서 한 일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셋 다 옳은 설명. 기억니는데 이거 다 옳은 설명이다. 됐어. 자, 19번 봅시다. 충격량 문제네요. 등속도 운동하던 술에 벽에 충돌해서 A, B 각각
벽 A와 벽 B의 충돌하고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시간축이 만든 면적 ES, 3S, ES와 S다. 이게 사실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잖아. 이 벽에 벽 A에 충돌했을 때의 충격량이 ES 크기가 벽 B에 충돌했을 때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S 충격량 크기의 비가 2대 1이네. 그쵸? 그 얘기고 충돌 시간을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2t0 동안 t0에서 3t0 t0인 순간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3t0까지니까 여기서의 충돌 시간은 2t0네. 그치? 근데 B 같은 경우는 t0인 순간부터 충돌이 일어나서 5t0까지 그래서 여기는 힘을 받은 시간이 4t0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네요. 자, 과정에서 옳은 거 골라보자.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벽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로부터 받은 충격, 벽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잖아. 이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ES, S 두 배 큰 거. 그렇지? 크기보다 크다.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다. 이거는 그냥 야 이게 평균 힘이잖아. 이게 평균 힘이지 그냥. 전체 충격량을 뭘로 나눈 거? 충돌할 시간을 나눈 거. 그렇지? 너무 쉽잖아. 이게 대소관계만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명색이 19번인데 그래도 그치 충격량 크기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전체 충격량은 힘과 충격력, 힘과 평균 힘 요거랑 힘을 받은 시간 곱으로 정의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받은 힘의 크기라는 건 결국 전체 충격량을 힘을 받은 시간을 나눠주면 되지. 자, 그래서 A에서 받은 충격량의 평균 힘은 A에서 받은 충격력, 평균적인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FA라고 할까? 자, 충격량의 크기가 ES래며 힘을 받은 시간이 얼마? ET0 이렇게 될 거고 B가 B 과정, 벽 B에게서 받은 충격력의 평균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의 크기는 S고 그 다음에 힘을 받은 시간이 4T0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니? 1대 4분의 4배 차이 나겠네. 그치? 어쨌든 틀렸네. 자,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면 다른 말로 충격량.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B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작다. 작기는 2배 큰데. 그치?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고 디귿은 모순된 복이죠. 자, 그래서 기억만 옳은 설명이 될 거다. 됐지? 자, 마지막 20번 봅시다. 20번이 뭐니? 아, 연력학이네. 선생님이 항상 이거 표 만들라 그러지, 표 만들라고. 연습하는 거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너희들이 해결법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자, 여기 뭐 1 만났어. 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야. 더 있어. 뭐 이것도 궁금해. 또 뭐도 궁금해. 이것도 궁금해. 얘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요거 2개 더한 게 요거랑 같아야 된다고. 그치? 안 넣어줬는데요? 만들면 되지 뭐. 내가 칸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쓰자. 내가 이거 준 거야. 그리고 이거 안 줬어. 이것도 안 줬어. 얘네들의 관계는 요거 2개 더한 게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표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더 만들어. 그냥 만들어 놓고 보면 되지. 자, 그리고 볼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 등합 팽창 과정이네요. 등합 팽창 과정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1을 했으니까 얘는 1에 보는 플러스 1일 거야. 그치? 팽창하는 과정은 1 하는 과정이야. 아까 봤지만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잖아. 압력은 일정했는데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을 거다. 그러면 그만큼 열도 흡수했을 거다. AB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 볼까? BC 과정은 단열 변화. 그치? 압력이, 그치? 단열 변화. 그치? BC는 단열 과정이래. 단열이란 얘기는 입출입한 열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 상태에서 팽창했으니까 역시 일한 거 맞지? 그러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 2개 더해서 0되니까 요건 크기를 특정할 수 있지? 요거 얼마다? 15W다. 요만큼 내부 에너지 줄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역시 또 등압이죠.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압축, 부피가 줄었으니까 요거는 일을 받은 거네. 마이너스. 그치? 자, 그럼 좀 똑같잖아. 자,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줄었어? 온도 내려가야지. 온도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요거 합한 것만큼 외부로 열을 방출했겠네. 요게 여기가 열을 방출하는 구간이네. 자, D에서 A로 갈 때 등원이래. 온도가 일정 등원 변화네. 등원 변화야?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겠네. 자, 부피가 줄었으니까, 압축됐으니까 일은 받았네. 마이너스.
받은 것만큼 열을 방출했겠네.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도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효율이 얼마라 그랬어, 지금? 효율이 0.1이래. 전체 효율이 0.1. 그치? 자, 그럼 지금 볼까? 한 번의 순환 과정이지. A에서 B, C, D, A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체는 두 번에 걸쳐서 일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일을 받았어. 결국 순환 사이클에서 요 면적, 내부 면적, 그래프의 내부 면적이 R자 1. 그치? 이 기관의 R자 1의 크기가 되는데 그 1의 크기가 얼마니? 자, 요렇게 해서 한 일이 총 31W, 받은 일이 27W. 자, 31W만큼 일을 했고 27W만큼 일을 받았어. 그치? 그래서 R자 1은 얼마? 4W. 얘가 한 번의 순환 사이클에서 한 R자 1의 크기는 4W. 전체 흡수한, 우리가 열 효율, 기관의 열 효율은 전체 흡수한 열에서 한 일의 양의 비이잖아. 이게 0.1이래. 그치? 그럼 4W만큼 일을 했는데 얘가 효율이 0.1이라는 얘기는 흡수한 전체 총 열량이 얼마란 얘기야? 흡수한 전체 총 열량이 40W란 얘기지. 그치? 40W 중에 4W만큼 일을 했으니까 얘가 효율이 0.1짜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구간에서 이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구간은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A에서 B. A, B 가는 과정. 요게 얼마란 얘기야? 요게 40W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나머지 찾을 수 있지. 이게 16W니까 40 빼면 얼마? 40에서 16 빼면은 24W. 그치? 그러면 요것도 알 수 있어. 한 번의 순환 사이클에서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전체 합은 0돼야 돼. 왜?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증감할 수 있어.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테니까.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잖아. A에서 출발해서 거쳐서 다시 A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처음 온도가 됐다고. 따라서 전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내부 에너지 유일하게 증가한 구간이 24W잖아. 여기서 15W 감소해서 얼만큼 감소해서 합해서 전체 변화량이 0 돼야 돼? 얼마? 9W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6W 1 받았고 9W 내부 에너지 감소하면 그만큼 열을 방출했으니까 여기서 방출한 열량은 얼마? 15W.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한번 보면 21W고요, 당연히. 그리고 한번 열 효율이 정말 0.1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떻게도 할 수 있어? 흡수한 전체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총 열량. 그 차이가 일을 한 거니까 그게 4W 돼야 돼. 전체 40 흡수한 거, 전체 방출한 거 얼마? 36. 그치? 4 맞네. 됐어? 필요한 값 다 찾은 거야.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은 4W. 그렇다.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전체 흡수한 열량은 얼마? 40W. 그렇다.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4W. 그렇지. 그치? 이렇게. 그냥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좀 풀어봤고, 아마 연력학까지 시험 본 학교들도 좀 제법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 기말고사 때 연력학이 포함되는 학교들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용어 같은 경우는 쌤들이 그래도 많이 참고를 좀 하시는 편이니까, 뭐 고위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연력학 요번 좀 무난하고 평이하게 나와서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좀 좋겠다. 오케이? 자, 수고들 했고, 2학기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